그러면 뭐 가상화폐, 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이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요. 그 디지털 세상, 뭐 가상 세계 네.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미래? 커질 것 같아요. 그냥 커질 것 같죠. 네.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는 아니요, 못 봤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그 미래 세계를 다룬 거예요. 네. 그 어떤 주인공이 빈민촌에 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이제 방에 가가지고 네. 이제 고글을 쓰고 네. VR 고글을 쓰고 이제 가상 세계로 갑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빈민촌에 사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엄청난 부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자동차 대회도 참여하고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네. 거기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어떤 뭐 결제를 하면 실제로 집으로 배송이 오기도 합니다. 그 가상 세계와 온라인이 그 오프라인 세계 연결돼 있기도 하고 네. 지금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우리 하루의 일상생활 상당 시간을 네.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고 네. 거기에서 경제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다루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저와 아내 같은 경우는 야 진짜 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그냥 잘 표현해냈다. 네. 그리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다. 네. 흥미롭게 봤어요. 네. 저런 세계도 언젠간 오겠지. 근데 아이들이 제가 세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6학년이고 네. 이제 4학년이고 1학년인데 네.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냥 뭐 미래 그러니까 얼마 안 곧 일어날 일이다. 뭐 본인들이 어린일 때 네. 다 생길 일들이다. 너무 미래의 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아이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구나. 생각해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 학교들을 거의 안 갔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집에 있으면서 학교 친구들보다도 가상 세계 친구들 훨씬 더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네.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 세계 네. 게임, 그다음에 뭐 로블록스,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의 숲 게임들. 유명하던데요. 네. 그런 이제 전부 다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본인의 캐릭터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네.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 영화에 나오는 현실들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현실들은 생각보다 먼 미래가 아니라 빠르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이 가상 현실 내에서의 경제 활동은 핵심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가 네. 이 가상 현실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현금 더 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가상 화폐, 암호화폐 이런 뭐 디지털 통화들이 네. 향후에는 훨씬 더 우리의 피부에 뭐 더 닿을 것 같고 네. 더 커질 거라고 좀 봐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네. 굳이 뭐 투자를 하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네. 뭐 경제 활동을 한다라든가 할 때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통용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그 교수님 최근에 책 쓰셨잖아요. 네네네. 작년 연말에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뜬다. 네. 근데 이 책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네. 최근의 트렌드를 다 짚어줘서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네. 교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네. 부동산하고 연결을 해서 경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시던데 네네네. 약간 좀 특이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 기술을 부동산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 좀 궁금해져서 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부동산 경매라는 시장을 먼저 좀 보면 좋은데 네. 부동산 경매는 현재 다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법정 가서 해야지 네, 되니까. 법원 가서 네. 이제 우리가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고 입찰서를 쓰고 그렇죠. 이제 보증금이 10%니까 네. 입찰가 10%, 입찰가 뭐 10억짜리면 1억 보증금을 이렇게 은행에서 찾아와서 봉투에 같이 넣어서 네.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법정에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 또 백 몇십 명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 입찰 물건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뜯어보고 최고 낙찰가를 딱 낙찰하죠. 걸러낸 다음에 네.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네.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완전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죠. 중심으로. 네.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실제로 그런 거조차도
법정이 휴정되면서 못한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휴정된 네. 적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온라인으로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몇 번 터치해가지고 입찰에 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저기 뭐 부동산 물건이 저기 뭐 목포나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 그 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쵸. 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물건은 다른 형태로 계속 확인하고 입찰이라도 현장 가지 않고 바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시작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경매를 하려다 보니 네. 경매라는 거는 항상 낙찰 결과에 대한 조작의 리스크가 있어요. 온라인 경매는. 낙찰 결과에 대해서 조작할 수 네. 있다고요? 입찰도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모이는 어떤 하나의 회사, 서버에서 누군가는 의도를 한다면 네.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 아닌데 1등이라고 추후에 집어넣어서 발표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조작의 위험성이 존재를 하면 네. 이 온라인 경매라는 게 성립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국가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또 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데이터 자체를 이제 암호화를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낙찰 결과를 발표할 때 맞춰서 네. 다시 이제 암호화된 거를 복호화 풀어가지고 네. 이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입찰자나 낙찰값이 갑자기 나와서 낙찰됐다 또는 이 값이 뭐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게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꾸거나. 써서 이제 온라인 경매를 구현을 했고 네. 물론 뭐 법원 경매 물건을 당장 다룰 수는 없어요. 없고 이건 향후에 이제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법원 경매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거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준비한 서비스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어떤 혁신인데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다 그 중개 방식에 의한 다 그 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끼고 이제 고정가 매매 방식, 네. 가격을 정해놓고. 그렇죠.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을. 네, 맞아요. 해놓고 거기에 하죠. 그냥 입찰 방식이라는 경쟁 입찰 방식이라는 방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약간 경매 방식을 해서 경매 방식. 여러 명이 동시에 해가지고 뭐 최고가를 주는 사람한테 그렇죠, 판다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래 시장의 다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만 이렇게 고정가 매매에 대한 시장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네. 뭐 해외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 경매 시장에 대한 활성화 잘 되어 있거든요. 전체 부동산 경매 30%가 민간 경매로 이루어질 정도로 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또 거래 시장이 다변화된다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민간에서 하는 경매다 보니까 네. 경매 방식도 흥미롭게 이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3월 10일 날 아. 이제 시범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부동산들은 기존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닐 테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매매용으로 나온 집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매용으로 나온 뭐 집들도 이제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 등록을 할 때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매매 방식으로 기존 것처럼 등록을 할지 아니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매매 방식으로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경매 방식으로 전환을 할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주어지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선택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할지? 물건은 결국은 우리 네. 공인중개사 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중개 중개사들이 가지고 자체는 이제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좀 해야 되고 뭐 바로 집주인이 플랫폼에 바로 문의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공인중개사 연결을 해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입찰을 받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결국은 물건을 처음에 줄 때는 이제 중개사가 하는 건데 중개 수수료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또 좀 궁금한데. 네. 이제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네. 입찰 과정과 낙찰자를 그것만 선정하는 해주는 과정 가지고 그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네. 실제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만나서 원래 이제 집을 소유권 이전하는 원래 하는 과정이나 것처럼 계약 그냥 과정들은 이제 그대로 하는 진행이 거고요? 됩니다. 네. 그럼 회사에는 그럼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회사 어떻게 같은 되는- 경우는 일부 이제 거래 발생한 수수료가 좀 존재를 하고요. 네. 그거보다도
그 수익 모델 자체는 네. 이제 그 인스턴트 바이어라고 해서 해외에는 이제 프롭테크 기업이 주된 수익 모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네. 좀 유무형적으로 가치를 좀 올린 다음에 네. 차익을 실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인스턴트 바이어, 그 아이 바이어라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회사의 주요된 수익 모델이 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방식이긴 하네요. 네네. 한 집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네. 사람이 해서 네. 아무래도 경쟁이 많으면 올라갈 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집도 네.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명동에 이태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썰렁하잖아요. 네, 세집권 하나씩 공실이 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가가 거의 무너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그 상업용 부동산들, 상가형들이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매물이 나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대출 이자나 원금 안 갚아서 법원에 네. 넘어가는 케이스 되게 많고 네네. 그런 어떤 물건들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거로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네. 네, 그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흑백 논리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또 생각이라고 위험한 태도라고 좀 보여져요. 뭐 지금 어떤 오늘 얘기했던 주제인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혹자는 이 미래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또 혹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트코인 없어질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흑백 논리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좀 기대를 모으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러고 나서 더 알아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제가 또 관련한 책을 또 내긴 했지만 좀 찬찬히 이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본다면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건전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